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국 전 장관 당장의 구속 위기는 면했습니다만 한동안 조국 전 장관의 혹독한 시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저희 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법원이 누구의 손도 한편으로 딱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네.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 했지만 지금 뭐 구속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근데 아침에 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문구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영장을 기각한 판결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문구는 없다. 예. 이것은 근데 이제 누구냐? 그럼 이 기자가 오보를 낸 것이냐? 이건 법원이 기자들한테 전달한 맞습니다. 문구에, 그래서 지금 예. 확인된 것은 이제 법원 공보관이 예. 설명문을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예.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고 그게 판결문에는 이제 일단 없다라고 하는 예.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게 헤드라인으로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예. 그게 또 이제 이슈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범죄가 소명된다는 얘기는 들어 있는 거죠. 예. 다만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그럼 범죄가 소명됐는데 구속을 기각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구속이 기각될 때는 대부분 범죄 소명이 안 되고 예.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좀 혼란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법원에서 고심고심을 한 끝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무승부로 균형을 맞췄다. 이 예.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장관에게 전 예. 장관에게 자유를 준 것이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검찰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 네. 어쩌면 그냥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검찰이 즉시 재청구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사를 보강하는 경우들이 이제 네. 태반이죠. 그런데 이 영장 재청구 없이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됐는데 재판으로 다퉈봐라. 이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상당히 전 재판부가 고심고심을 해서 새벽 1시 즈음에야 네. 판결이 나오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뭐 절반의 성공 정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이 건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건입니다. 지금 워낙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이 건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느냐.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법조계에서도 양분되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면 보다 더 보강 수사라든지 보다 다른 어떤 혐의를 더 들어서 범죄 중대성을 부각시킬 텐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범죄가 다 소명됐다고 했고 표현 자체가 사실 공보관이 표현하는 간단하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했지만 판결문에는 굉장히 검찰이 표현한 그대로 옮겨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내용이라고 알려진 것은 뭐냐면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예. 국가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될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가가
지금 어떤 그런 뭐 이 고위 공직자의 어떤 범죄 또는 감찰해야만 하는 어떤 시스템을 무너뜨린 중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판결문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검찰이 지금 표현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를 한 거예요. 판결문에서도.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또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이것을 더 판결문의 중대성을 더 배가시킬 방법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청구를 못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청구를 할 것이다라는 측면은 뭐냐면 이 수사보다 더 엄중한 수사가 있다. 이 수사는 법치주의를 근간을 망가뜨렸지만 다음번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는 법치주의만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한 그런 범죄 행위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위해서는 일단 그 조국 전 장관을 인신을 구속을 해서 그 수사까지도 그러니까 별건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그 이 반부패 비서관실의 감찰관들의 증언 내용들이거든요. 역시 증언 내용들을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까지 가려면 또다시 구속 사유를 어떻게든 청구해야 돼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이후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지금 과거 우병우 전 수석과 형평성을 꺼내든 이런 상황이고요. 여당은 검찰을 비판한 이런 상황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직권 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저울이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 법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저울이 누구에게나 똑같은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신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우병우 전 수석 건하고 자꾸 비교 대상이 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제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거기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국 전 민정수석과 대비시킴으로써 자 정권이 교체됐지만 다르지 않다. 지금 정부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좀 키우려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죄질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량급인지 중량급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러 개의 혐의가 있지만 비교할 만한 건 직무유기였어요.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대통령 측근에서 드나들면서 청와대 안팎에서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이제 잡아서 처벌해야 할 민정수석이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묵인하였다.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 감찰을 흘러가게 둬야 되는데 중단,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대비가 되는데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요. 이 죄의 명이 언론에 항상 나갈 때는 국정농단 방조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국정농단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그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발본색원에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자가 이거거든요. 이 무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개입돼 있고 그때 비선실세가 개입돼 있고 국가 시스템 아까 붕괴 말씀하셨는데 명문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도 들어있죠. 내용을 냉정하게 보면 유재수라는 한 고위공직자가 개인적인 비위를 저지르는데 감찰을 더 열심히 했으면 이거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대충 이걸 뭉개고 덮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비위 문제와 국가의 어떤 농단은 그 무게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절차를 비교해 보면 그럴듯한 설명일 수 있지만 정말 죄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명분적으로 쓴다면 이것은 규모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얼마예요? 네, 정경련이 700억 원 냈잖아요. 네. 대통령의 권위를 보고. 지금 유재수라는 개인이 얼마 지금 뇌물로 걸리면 유재수 씨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5천만 사안 원. 자체를 비교할 수 없다. 예, 저는 예. 비교 불가한 규모입니다. 예. 죄의 규모로 보면요. 네. 지난 정권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측근들로부터 지금 어제 그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법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관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죄인이 아니냐는 건 법률에 근거한 판결물에 근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비교하는 건, 법조계에서 비교하는 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서 어느 것이 더 유죄이냐 어느 것이 더 중죄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개인의 어떤 범죄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덮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그 조국 전 장관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정무적 판단이다. 그럼 어떤 점이 정무적 판단이었냐면 실세라는 사람, 이 정권의 가장 실세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화를 해왔다는 것. 그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범죄를 몰랐느냐, 알았느냐, 덮었느냐가 아니라 예. 이 정권 차원에서 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덮어주려고 했다. 이것이 과연 국가기강을 흔드는 일이 아니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영장 전담 판사도 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했냐면 피의자가 직권남용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 판사가, 권덕진 판사가 표현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직권남용을 이 판사는 인정을 했고, 또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 종료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단했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국민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크고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결문에 나왔고 또 그 재판 결과에서 판사가 한 이 판결문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을 비교를 해야지, 거기에 어떤 사건이 더 크다 작다로 비교하는 건 법리적인 해석은 아니다. 예. 하나만 짧게요. 정정할게요. 예. 이 재판이 아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 안에 법리적인 이유가 들어있는 거 맞는데 지금 재판 결과라고 하셔서 미니 재판이라고 네, 우리가 네. 부르긴 하지만 이건 판결은 아니고 결정입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된 걸 환영한다. 그래서 네. 검찰권 남용을 또 한 번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 반응 뭐 당연한데 청와대도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네. 무리했는지가 드러났다. 네.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 안 되고요. 아까 자꾸로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 여기 정권의 실세가 개입돼 있다는 건 추정이에요. 정치적인 추정이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팩트로 수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청탁 전화를 받았다까지 나왔죠. 진술로. 하지만 재판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 이제 재판은 시작돼야 되고요. 불구속 기소하면 그때부터 예, 재판인 이제 거예요. 구속하느냐 마느냐 네네네. 어쩌- 이걸 따져보는 그래서 거죠. 마치 예. 유죄가 확증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론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의 팩트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정황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되고 변호인 측은 아직도 이거는 이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 청와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키려고 하는가? 유재수 건 때문일까요? 그전부터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조국 장관 어제 들어갈 때 122일 만에 제가 드디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122일이 유재수 건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국 일가 문제를 다 털어서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응동학원권, 동생 구속돼 있죠. 사모펀드건, 오촌 조카 구속돼 예. 있죠. 그리고 입시 비리, 여기는 부인이 구속돼 있죠. 전체 다 연결해서.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유재수로 쳤어요. 이건 승부수예요. 예. 그다음에 김기현 건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로 구속을 시켜놓고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재판부가 무력화시킨 거 아닌가라고 저는 예. 추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구속은 무리하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사모펀드라든가 인턴 증명서 위조 부분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네. 아마 이르면 오늘 안에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소장이 있을 테고요. 네. 국회의원이 뭐 요구하거나 이러면 공소장이 공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의혹만 난무했었는데 네. 뭔가 좀 명확한 부분들이 좀 드러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전략적인 어떤 판단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 교수와 관련돼서 뭐 공범 여부, 종범 여부 이런 여부를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을 하고 공소를 유지하려면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로서도 사실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사들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인신 여부, 인신 구속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고 또 피의 사실 공표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공소장이 상당 부분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또 뭐 재판 시작하면서부터 이 선고 공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드러날 텐데 문제는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다시 생각이 드는 건 구속 영장과 관련된 비교를 저도 한 거예요. 제가 뭐 재판 결과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제가 실수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구속 영장과 비교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재판했던 결과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자꾸 별건 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떠한 수사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관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증언들은 유재수 건과 그다음에 김기현 건과 결과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사실 증언들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조계에서도 이걸 별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 이 진영을 뭐 나뉘지 않아도 그래서 별건 수사라고 하신 건 너무 무리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왜 제가 별건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러면은 유재수 무마 건과 김기현 하명 건을 둘 다 의혹입니다만 묶어서 같이 했으면 검찰이 유리한데 왜 유재수 건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그럼 그 이전에 일가 수사를 3개월 넘게 했는데 그 건은 왜 조국 전 장관에게 하나도 구속 여부가 안 됐고 지난 주말에 얘기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자 연내로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더 끌 수 없으니 불구속 기소를 하자. 일가 사건은. 그런데 구속을 하고 싶었죠, 지금 검찰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검찰 입장에 필요하니까. 왜?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신병 구속을 하고 물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아직은 부족하다. 구속까지 가기에는. 예. 근데 이제 이 검찰의 목적은 기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을 더 파야 되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 신병 확보를 지금 목표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그게 기각되는 바람에 지금 일가 수사에 대해서 뭘 내놨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럼 김기현 건은 왜 같이 안 묶었죠? 같은 거라면. 그건 왜 따로 놔뒀죠? 구속을 하려면은 더 많은 건수로 걸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 웅동하고 관련해서 뒷돈 받았을 때 자, 예, 이게 지금 정범들은 구속됐는데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고는 네. 있는데 이걸 합해서 하려면 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검찰은 지금 필요했던 거죠. 구속이.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승부수도 실패한 상황이 오늘 아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 뭐 일가 수사도 있습니다만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여기 관련 그때 있었던 청와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이 검찰 조사를 여러 갈래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명 수사 의혹에서 번진 선거 개입 네. 이 부분. 자, 선거 개입 의혹 뇌관으로 떠오른 게 이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송병기 전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청구가 됐어요. 네네네. 예. 검찰은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예. 이제 뭔가 불법한 선거 관련 행위들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거고 그 유력한 이제 증거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보도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업무 수첩을 확보했는데 네. 그 안에는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 또 유력 이 정권 실세들의 네. 이름이 등장을 한 거고 선거 관련 계획들도 들어 있었어요.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이제 반론은 뭐냐면 일기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메모인데 그걸 업무 수첩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또 한 번 구속영장 청구해서 실질 심사를 통해서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기 형식의 메모.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대당 김기현 뭐 후보 네. 관련도 있지만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도 지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정말 대책이 논의됐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론됐었던 임동호 어. 전 최고위원이요. 일본으로 가서 이게 왜 갔을까? 도피 출국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28일 귀국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본에 간 것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의자 네. 신분이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간 방법이 사실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네. 오후 6시면 김포공항에 일본 출국하는 그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부산으로 가서 후쿠오카로 가는 부간 페리선을 타고 가서 후쿠오카에서 JR 규슈 고속철도로 3시간이나 걸려서 오사카로 가면서 다음에 자동차로 다시 8시간에 걸려서 출국 금지도 안 내려져 예, 있었잖아요. 그 장소를 갔습니다.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을 따져보면 예.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를 그냥 오사카로 가도 충분한 시간인데 왜 허겁지겁 압수수색한 날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 교통편을 이용했을까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묻지도 않은 그런 답변, 그런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결국은 이게 검찰에 대한 메시지나 행동이라기보단 당에 대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당적이 지금 이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명예훼손과 해당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자신은 지금 송철호 시장 못지않게 울산에서 털을 닦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은 이 지역구에서 정말 제대로 이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건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건 예.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추정입니다만 자신이 많은 것을 불리하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임동호 제거, 임동호 예. 용서 못할 자 이런 표기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현재 국면에서 이 집권 여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회피성 외유를 했다면 당에 대해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이는 게 당에 아니냐. 대한 메시지일 것이다. 어쨌든 임동호 전 최고위원 지금 오사카 집에 머물면서 거취를 고심 중이다. 네. 측근에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돌아오면 뭔가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도 예상되고요. 공수처 법안의 상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4+1 협의체가 막판에 포함시킨 공수처 법안 24조 2항을 두고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뭔지 박광렬 앵커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네, 이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장성급 장교, 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자도 공수처의 이 수사 대상이라서 자칫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수처가 칼춤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했지만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퇴임 후 몇 년까지라는 단서 조항조차 없습니다. 자, 가장 논란이 되는 이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라던가 검찰이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또 이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는 수사를 자신들이 할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게 둘지 결정을 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이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도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공수처인지 아니면 기존 수사기관인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규모만으로만 본다면 검찰의 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네, 그동안 공수처 관련 논쟁은 이 감시자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집중이 됐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10년에서 5년, 수사관도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이 코드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그 연장선인데
4+1 협의체 측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중에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또 경력이 길지 않아도 이 수사처 내에서 전문 수사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감시자의 감시자,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느냐 이런 지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이 비판이 공수처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검경과 이 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상호 감시하는 방향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이 수사의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그 후보에 들려면 일단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를 해야 하고 그중에 2명은 야당의 몫입니다. 따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고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고 반면 한국당은 친여 성향의 야당이 있다며 야당목 위원이 2명이더라도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분 안에 정리를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군요. 네, 빠르지만 어쨌든 쟁점이 좀 네, 명확하게 맞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그 여야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 또 반발하는 부분이죠. 원래 이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원래 그 검찰은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국회 결정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네, 그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뭐냐면 이 안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안은 패스트트랙에도 없었거든요. 패스트트랙 원안까지는 검찰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공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 자체는 존중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지금 발칵 뒤집힌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찰과 경찰이 어떤 고위공직자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인지하는 수사하기도 전에 그것을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거기서 기다려라. 수사를 할지 안 할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검찰과 경찰은 헌법에 적시된 기관이에요. 예.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적시된 기관은 아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법조계에서 반발하는 건 헌법에 지금 명시된 기관이 명시되지도 않은 기관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통제받아야 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정리를 했지만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또 진보 진영의 인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지금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이 법을 그대로 인정하겠느냐. 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예요. 아니면 그때 법을 바꾸겠다라는 분들이 솔직하게. 그러면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어떠한 법률도요 만들 때 정파적인 당략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든 정파가 바뀌든 누가 어떤 권력을 잡든지 간에 이 공수처 법안이든 어떤 법안이든 중립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때그때 내가 정권을 빼앗겼으므로 이 법은 무산시키거나 혹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세 자체가 법률을 만드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즉 24조 2항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정권을 잡은 측에서. 예. 근데 지금의 정권이 순수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법률은 괜찮다. 선에 의한 그 시각 이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금 공수처를 네, 만드는 네. 건데 그러면은 공수처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주면 이건 누가 견제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네네. 제기된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이 문제가 추가 조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상 기관들도 잘 모르고 있고 국민들도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다가 알려져서 추가됐다고 하는데 지금 예. 완전히 오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백혜련 의원의 원안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약한 조항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원안은 뭐냐면 공수처장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있는 과정을 알게 되면 예. 자 협의를 합니다. 그 공수처장이 결정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 그럼 그냥 가져옵니다. 공수처장 결정으로. 그런데 진도가 많이 나갔네. 우리가 가져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네. 그럼 수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수처장 결정권 안으로 돼 있어요. 원안이.
근데 지금은 근데 그 네. 백혜련 안에 있었고 권은희 안에 있었잖아요. 네. 이걸 절충해서 이제 합의안이 나왔었잖아요. 합의안이 나왔는데 권은희 안에서 사라진 합의안은 두 개인데 예. 하나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친다가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빼는 걸로 4+1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백혜련 안에 가깝게 되면서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은 검경 걸 가져올 수 있게 된 결정권이 빠지고 통보한다예요, 이번엔. 아까 지금 이 실장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정권이 대단하구나. 검찰, 경찰 사건 막 가져올 수 있구나. 예. 통보한다. 법 작구 하나에 얼마나 국회가 싸우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지시 보고 지휘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위에 있다는 게 이 문구 어디에 없습니다.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검찰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는 이게 이렇게 남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 해석이 가능하구나. 예. 첫 번째,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 이게 딱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재수 건, 무마, 뭐 김기현 건, 하지 말아야 될 수사, 하명 수사. 그러니까 부실 과잉이 여기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예요. 예. 이거 지금 경찰이 검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검찰의 우려를 공수처란 말을 빼고 검찰을 집어넣으면 전 정권이 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지? 검찰총장을 예. 충성파로 임명하면 되는데 역대 정권에서 왕왕 하던 일인데 예. 심지어 반기를 드는 총장은 혼외자까지 만들어서 내쫓고 이 말 잘 듣는 총장으로 바꿔 넣는데 예. 근데 공수처라는 이 복잡한 이 장치를 뭐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상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권 분립은 상호 견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경인데 경찰이 검찰에게 완전히 장악돼 있으니까 그 검찰을 네. 장악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할 예.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건데 매우 드라이하게 만들어진 이 문구 하나를 독소 조항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27조에 보면 공수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써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혜련안, 권은희안 그 양쪽의 원안과 이게 합쳐진 안과 수정안과 네. 이걸 좀 저도 나가서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좀 따져봐야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 공수처 문제 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 오후에 소집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실익이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어떤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 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이 됐고 뭐 추가됐고 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선거법과 또 연계가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공수처 법안은 뭐이 평론가님께서는 계속 또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많이 들여다 보셨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논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들 저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규칙으로 공무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 네. 공무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기관,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어떤 부분들마저도 사실 하나의 어떤 법률 다시 만들어서 다시 개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원회의 소집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본회의 소집되면 네. 선거법은 좀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자동 굉장히 표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혹시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하자 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거나 이게 이제 표결까지 갈 이런 예. 상황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국당은 다 동원할 예. 수 있고 지금 일단은 결사 반대 입장이고 저항을 하는 입장이니까 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난번 그 성탄절까지 이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본회의를 네. 보면 초기에 이 부딪힌 게 뭐냐면 예. 이 회기의 기한을 정하는 것부터 부딪혔거든요. 네. 그것도 필리버스터 대상에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였는데 예. 문희상 의장이 밀고 가면서 뭐 불법, 사퇴 이런 구호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을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 어떤 변수가 또 네. 더해질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좀 병원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주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농성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단식 이후에 거의 바로 농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몸에 어떤 좀 많이 쇠약해지고 몸에 이상이 좀 있다라는 네. 게 병원 측의 이야기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한국당에서는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기는 방안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네. 종로 출마해라. 네. 이낙연 총리는 종로 그렇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예, 홍준표 전 어떤 대표가 선택을 할까요? 홍준표 전 대표 발끈한 게 자, 예. 뭐 대표를 지내셨거나 지도급에 있었던 인사들은 험지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전 대표는 해당되고 현 대표는 해당 안 되느냐? 홍준표 전 대표가 상당히 발끈도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예.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300명 지역구, 예. 그 다음에는 줄여 30명 줄여서 270명 지역구, 비례 없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좋아. 그럼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위성정당을 만드는 수를 냈어요. 꼼수에 대한 묘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전 황교안 대표가 가면요. 위성정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 대표 누구죠? 다른 당인데 서로 위성정당이고 국민들이 뻔히 알지만 두 개의 정당인데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적을 해버리면 원래 팀의 대표는 누구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예.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비례 필요 없어. 지역구로 100% 갑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굉장히 좀 허명이 되는 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는 아예 안 나가든지 나가든지? 하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예. 지금 고충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배지를 다셔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면 지역구로 나가야죠. 지역구 어디? 저는 텃밭에서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한국당 안전주의로 갈 텃밭에서? 가능성이 높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영남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가 종로 높아 보인다. 출마와 비례한국당 갈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영남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네.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오전 9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계속 이제 거기서 열리는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병상 메시지를 낭독했는데요.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의 광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면 안팎으로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막아설 것입니다. 네, 병상 메시지. 대변인도 있고 네. 대표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현진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예. 송파을 네. 당협위원장입니다. 원외위원장이죠. 네, 이 배현진 인물로 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혹시나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통합과 관련해서 화답을 한 것이다.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현진 당협위원장을 그래서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번에 왜 당직 교체를 할 때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염동열 의원을 임명을 해요. 근데 염동열 의원은 홍준표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 예.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홍준표 사람을 쓰느냐. 즉 현역이든 원외든 사실 누구 사람이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 또 배현진 당협위원장이 나선 이유를 또 당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이 여성과 청년 이번에 예. 앞으로 그 한국당이 계속 이 지원하고 또 드러내야 될 것이 그런 어떤 좀 더 이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예. 청년 여성 청년이란 코드, 여성이라는 코드를 앞으로 더 부각시키겠다라고 예.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또 네. 원내 대변인이 했던 것보다 어쨌든 배현진 당협위원장이 하니까 이렇게 뉴스에 어쨌든 화제에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의의를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배현진 당협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에서도 열심히 네네. 활동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화해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그래서 그럴까요? SNS에 글을 남겼는데 네. 91년도에 3당 통합 모델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맞습니다. 통합 비대위 만들자 이런 맞습니다. 제안을 또 했는데요. 아니 그게 홍준표 전 대표는 계속 주장하던 거예요. 예. 보수 통합.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한 번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꺼냈는데 유승민 의원과 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렇지만 통합 논의는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보수당으로 지금 결을 예. 달리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실제로 황교안 대표와 지금 물밑 접촉이 있고 통합이 무르익고 있고
배현진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등장을 해서 예. 그걸 상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요 본인 스스로가 좀 이제 일본어가 섞인 은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나는 외톨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친홍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대표를 장악하고 있을 때 뭐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움직였던 참모들은 있지만 지금 이 한국당 안에 친홍계가 존재한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이 당협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또 뛰려면 현 당대표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자꾸 언론에 좀 나오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예. 오늘 대독을 어떻게 맡게 됐는지의 과정은 지금 블라인드 돼 있지만 대독하려고 나올 때 의원들 간에 술렁술렁이 있었어요.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뭐 조경태 최고위원이 예. 상의를 한 바 자 대독하세요. 이렇게 허락이 돼서 대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된 별로 의미 있는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통합 비대위가 구성될지 말지 네. 만약에 구성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합류를 하게 될지 이것도 또 네, 하나의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